네, 이제 취소송의 심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사정 판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에 되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고 각각에 있어서의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에 관한 내용은 뒤쪽에 법원의 판결 테마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취소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처분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상태의 변경입니다. 어떤 사실 상태의 변경,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공익으로서 공공복리를 동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를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그 공공복리도 같이 소멸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취소 판결이 결국 이제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엄연히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을 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뭐라고요? 청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에 따른 공공복리를 고려해서 하는 기각 판결, 그것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이거는 처분이 위법해가지고 침해당한 그 사익하고 사정 변경 때문에 동반된 공공복리, 공익하고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행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량권 행사는 이익 형량이죠. 이익 형량. 이거는 이제 행정청이 이익 형량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이익 형량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이익 형량에서 행하는 재량권 행사. 이게 바로 이제 사정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처분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기각을 시키면 원고한테 유리합니까? 피고한테 유리합니까? 이건 당연히 피고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죠? 처분을 그대로 두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정 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사정 판결 해주세요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공공복리가 있다라는 것의 존재 입증은 피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피고가 그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스스로 그것을 탐지해가지고 사정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원이 알아서 사정 판결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행정소송법 26조의 직권심리주의. 우리가 이제 직권주의다 그래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직권증거조사하고 직권탐지가 포함됩니다. 직권증거조사라는 것은,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증거조사를 한다는 거고, 직권탐지라는 것은 주장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탐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과연 이제 직권 증거조사하고 직권 탐지하고 이 26조는 직권 심리주의라고 돼 있잖아.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의 직권주의를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학설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이 있고 변론주의 보충설이 있고 직권 탐지주의설이 있습니다.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은 이제 소는 배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증거조사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는 것이고 직권 탐지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주장 책임의 예외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론주의 보충설은 직권 증거조사주의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소송 자료에 일건 기록이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땐 예외적으로 직권 탐지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변론주의 보충설이에요. 이건 이제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이제 세모만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설은 되는 소를 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직권 탐지가 된다고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증거조사도 되고 이제 직권 탐지도 동그라미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직권 증거조사는 우리 쪽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이하게 뭐가 또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직권 탐지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행정소송은 이제 공익과 관련성을 이제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도 공익과 관련성을 맺고 있지만 소송 자체도 공익과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26조의 직권심리주의인데 이 직권심리를 이제 통설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변론주의 보충설이라고 봅니다. 변론주의 보충설. 그러니까 변론주의 보충설은 이제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으며 명시적인 주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요건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거든.
과연 그것이 이 28조의 사정 판결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판례는 26조에서 그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여기 와서도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으면 피고가 사정 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사정 판결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학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6조의 그 직권심리주의라는 것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지고 위법은 위법이라 말하고 적법은 적법이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적법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나 28조는 뭐냐?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거든. 사정 판결은.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적법성을 후퇴시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6조, 28조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26조에 있어서의 그 원리가 28조의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이게 학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면 이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심에서 1심, 2심이죠. 사실심, 1심, 2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됩니다.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사정 판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피고가 이제 사실관계 관련돼서 이제 주장 입증을 할 때 과연 이 주장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정 판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거란 거거든. 왜? 얘는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적법임을 입증하려고 들겠지. 위법임을 인정해버리고 나서 사정 판결 주세요. 이런 주장 입증을 하려고 들지 않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이제 사정 판결 주장을 안 하더라 이거야, 피고들이. 안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28조가 엄연히 있는데 사정 판결 그러면 아예 못 하는 거거든요. 아예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으면 이제 된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원칙에 입각하면 이론에 따르게 되면 직권으로 법원이 사정 판결하는 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관할 행정청이 같은 노선에 대해서 대규모 운송사업자에게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내어줬고 동처분에 위법 사유가 발견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1번 처분 위법 인정된 거죠.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고자 하나 이거 취소 사유니까 취소 판결하는 거지 이게 무효 사유였으면 취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2번 취소 사유 두 번째 요건을 충족을 시켰고 세 번째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신규 업자인 대규모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그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야? 3번 공공복리입니다. 공공복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운송사업자 신규 업자에게 한 이 시외버스 면허라는 것은 이거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에요. 위법인데 그런데 이 공공복리가 발생을 해갖고 사정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다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얘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항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항고 소송을.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도 포함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과연 사정 판결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에서 뭔 소리야? 기출 문제에서 사정 판결 질문한 게 두 개? 세 개? 예,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사정 판결된 질문에서 단 한 번도 그 말이 없었어. 피고가 사정 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 논의가 여기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함을 시키면 아까 전 식으로 치게 되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학설에 따르면 안 된다. 사정 판결 영역 안에서는 법원의 직권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데 판례는 일건 기록 현출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입니다. 이 요즘 따라 이제 여기저기서 자꾸 등장을 하는 친구인데, 물론 아직까지 문제는 요 두 개밖에는 없는. 물론 지금 이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에는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는. 첫 번째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두 번째 문제를 좀 먼저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 허가를 내어주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순위 결정은 합격으로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바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우선순위 결정의 위법,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며 그것은 그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 뒤쪽에 있는 후행 행위의 그 위법이 전면 반영될 것이다.
이제 뒤쪽에다가 취소를 제기를 하면서, 즉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주장하는 거야? 앞에 있었던 선행 행위인 우선순위 결정의 위법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자에 쓴 게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앞에 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에 쓴 게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앞에 걸 처분을 봐버리면 이제 하자 쓴 게 문제가 성립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액화석유가스 이게 충전 사업 허가하면 특허인데 이게 사업 허가가 아니라 이제 건축 허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강상 허가입니다. 강상 허가인데 또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외적 허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가 그에 불법된 소송을 제기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 측에서 강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대응 방법은 뭔가? 만약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또 어떤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허가가 나왔고 을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갑은 처분의 상대방이고 을은 처분의 제3자죠. 근데 을이 여기서 이제 불법을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갑은 처분의 상대방은 수익적이고 을은 이제 처분의 상대방은 침익적인 상황이니까 침익적인 제3자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요. 얘가 만약에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소송에서 이겨버리게 되면은 원고는 을이고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이제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있어서 이 건축허가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죠?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형성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처분을 소급해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는 형성력이 적용되고 이제 처분이 없는 게 돼요. 그러면 저기 밖에 있는 소송의 제3자, 즉 누구예요? 갑이죠. 소송상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었던 그 갑. 갑에게는 이 건축허가 처분이 그대로 있는 걸까요? 만약 그대로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를 내쫓아야지만 거기가 비게 되고 비어야지만 얘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상 제3자인 갑에게는 그 형성력이라는 게 미치지 않는다 라고 봐버리게 되면은 을의 소송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을은 이겨봐야 권리구제가 안 돼요. 협의의 수익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청구의 이유가 있음에도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없으면 협의의 수익이 없고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권리구제가 될 수 없으면 협의의 수익이 없다. 지금 이제 후자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줬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소송상 제3자인 갑에게도 건축허가는 없는 것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대세효라고 한다 이거죠. 형성력을 소송상 제3자한테까지 확대시켜버리는 큰 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대세효가 우리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29조하고 30조에 그 두 군데 대세효하고 기속력 규정이 있는데요. 다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유독 행정소송만 인정되는 두 개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우리한테만 있는 특수한 것들만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바로 29조, 30조 우리만 인정되는 거고 이것들이 없으면 대세효하고 기속력이라는 게 우리한테도 없었다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부 협의의 수익이 깨집니다. 대세효하고 기속력이 없으면 협의의 수익이 없어요. 방금 본 것처럼. 대세효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뢰 소송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성의 있게 싸우지 않을 수도 있죠. 행정적인 성의 없게 싸워버리게 되면 원고 이겨버릴 것이면 소송의 제3자인 갑은 그 허가를 박탈당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뭔가 해야 되거든. 이거 대응 방법을 묻는 건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 판결이 나오기 전과 후를 나누는 거예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쟤들끼리의 싸움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2대1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원고하고 피고 중에 누구의 승소를 보조하고 싶다?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고 싶겠죠. 피고 옆에 붙어버려. 그래서 이제 공동피고가 됩니다. 공동피고가 되었고 이제 당사자는 3명이 되는 것이고 1대2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판결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판결이 이제 둘이 싸워서 끝이 난 거야. 을하고 피고 행정처하고 싸우고 이제 을이 이긴 거예요, 원고가. 그러면 얘는 이제 이 건축권을 이제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박탈당한 상황이니까 뭐 기판력이 발생을 했고 이미 판단은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미 뺏긴 거예요. 뺏긴 건데 일정한 경우에 이걸 되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심 청구입니다. 소송 참가, 제3자 소송 참가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건 16조에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이제 제3자 재심 청구 이거는 이제 31조에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재심이라는 게 그냥 이거는 진짜 재판제가 아니라 다시제에서 다시 심판한다. 이거요. 다시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이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돼버리면 이게 완전히 봉인이 된 거거든. 완전히 봉인이 된 건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봉인을 풀어가지고 기존의 재판을 연결해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다시 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3분 27초에서 끝났으면 3분 28초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 다 되돌려놔게. 그래갖고 이제 원래 있었던 재판이 다시 뽕 열리는 거야. 그게 이제 재심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판결 확정 전에는 뭘 할 수 있고 제3자 소송 참가를 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뭘 할 수 있고 제3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재심 청구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구체적 상황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형 할인점 건물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근 고등학교 학교법인이 이에 대한 재심 청구할 수 있겠는가? 물은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도 재심 청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재심 청구 문제인데 양상이 다르네. 양상이 달라요. 보시다시피 그 소송이 무슨 소송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을이 제기한 그 소송은요. 이거는 삼유형에 해당하는 제3자 방어 소송 아닙니까? 이건 삼유형 소송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 이 대형 할인점 이 업자가 얘가 제기한 소송은 몇 유형 소송입니까? 얘가 자기한테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했다. 그게 거부가 당해갖고 이제 거기다가 취소를 제기한 거니까 이거는 2유형 상황입니다. 하나는 2유형이고 하나는 3유형이네.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교통정리 한번 들어가야겠죠. 교통정리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건 이제 노상 제3자효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 처분이 무조건 요구소송이든 방어소송이든지 간에 그게 제3자효 행정행위가 돼요. 우선은. 그러니까 일방에게는 수익적이고 타방에게는 침입적인 상황이 설정되는 그런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먼저 두 번째 문제를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얘가 지금 3유형 소송으로 제3자 방어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건축허가가 제3자효 행정행위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소송 참가 재심 청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소송 참가하고 재심 청구는 다른 게 없어요. 판결 전이냐 판결 후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연장선상입니다. 그냥. 예. 그러면 이 3유형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2유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2유형으로. 모두 가능하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경원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거부 처분을 이 을한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은 거부 처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을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이렇게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요.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어.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만약 얘가 이겨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얘한테 다시 재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 전에 너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거부하는 거야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것을 법원에 인정받은 거지. 그래버리면 갑도 을도 요건을 갖춘 놈이 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재량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너 요건도 못 갖춘 놈이 해서 거부했던 거가 잘못된 거니까 원래 상태로 기존에 신청만 있었던 사람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행정청은 뭘 해야 돼? 그 둘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다시 우열심사를 해야 돼요. 다시 우열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이 탈락하고 을이 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을이 그냥 자기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을 때도 여기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갑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갑이 박탈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갑은 뭐래요?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1번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첫 번째 문제 2, 뭐요? 예, 2유형의 문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2유형의 문제하고 3유형의 문제는 서로 동전의 양면 상태에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래 보지 마시고 말이에요. 또 하나의 상황 만들 수도 있겠죠. 4유형 한번 만들어 봅시다. 4유형. 우리가 익숙한 개선명령 발동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인근 주민이 있는데 공유업체한테 개선명령 발동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몇 유형이 돼요? 이게 바로 4유형이죠. 제3자 요구 소송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개선명령의 상대방은 공유업체고 인근 주민은 그 처분의 제3자가 제기를 하는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잖아요. 제3자 요구 소송. 여기서 만약에 이 인근 주민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주민이 원고고 행정청이 피고인데 둘의 싸움에서 인근 주민이 이겨버리게 되면은 그 공유업체한테 개선명령이라는 제재 처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공유업체 소송상 제3자 얘는 또 뭐예요? 또 들어가 소송 참가하려고 하고 판결이 끝나면 또 재심 청구하려고 하게 되고 이래 되겠지? 거꾸로 돌려봅시다.
거꾸로 돌리게 되면은, 만약에, 요번에는 행정청이 그 공유업체한테 개선명령을 한 거야. 개선명령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취소를 제기했는데, 여기 공유업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선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인근 주민은 환경상 이익을 주장하면서 또 소송 참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판결이 끝났으면, 확정됐으면 또 재심 청구하려고 들게 되겠지. 오케이. 예,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는 기본적으로다가,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 문제가 되는. 지금 제가 얘기한 1, 2, 3, 4, 5 전부 다 그 처분, 개선명령, 또는 뭐, 여기서 건축허가, 전부 다 제3자효 행정행위로 전체 깔려 있어요. 근데 기본 공통분모를 깔고 나서 뭐랑 뭐를 묶어? 1과 4와 2와 3을 묶는 거예요. 1과 4와 2와 3을 묶으면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얘가 건축허가 처분을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이제 기속력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하겠네. 근데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건축허가 나올 거예요. 건축허가가 나와버리면 이제 뭐가 생겨요? 대형 할인점이 올라가겠지. 대형 할인점이 올라가면은 거기 뭐 PC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막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옆에 뭐 10m 옆에 붙어있는 학교 애들이 공부를 하겠냐 이거지. 공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법인이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심 청구를. 인정이 되겠느냐? 재심 청구는 이제 요건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상 적격인데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원고 적격인데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돼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야 됩니다. 소송에 참가를 했던 놈은 다시 재심 청구 못합니다.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보장이 안 돼요. 소송 참가했으면 재심 청구 안 돼요. 자기가 들어가서 할 만큼 싸워봤잖아. 그 지가 승복해야지 뭘 또 다시 까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여서 뭐라고?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판결이 확정된 건 있어요. 재심 청구의 대상 적격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지금 단서가 없어요. 그러면 경우에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남았죠.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법률상 보호이익. 그럼 이 대형 할인점에 올라가가지고 건축이 돼가지고 침해당하는 학습 환경 및 보건 위생에 대한 침해라는 것은 학교법인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당한 거냐 아니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우선 학교잖아요. 학교면 바로 옆에 대형 할인점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학교로부터 200m까지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에요. 학교 위생 정화구역에는 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받아요. 학교보건법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보건 위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학교법인이 공부합니까? 학교법인이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죠. 따라서 이 학교보건법이 학교법인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이 안 돼서 재심 청구가 안 됩니다. 재심 청구가 안 되고 누가 재심 청구를 해야 돼요? 한다면 학생들이 해야 돼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하겠습니다. 좋아하는데. 그 다음입니다.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 청구 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이송병합이라는. 먼저 소변경이랑 간단히 하나 비교를 하시고요. 이거 뭐 단문을 물어봐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네. 소의 변경은 원래 이제 제기해놓은 소송이 A라는 청구하고 소송은 같은 말입니다. 소송, 청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청구를 먼저 제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B라는 청구로 바꾸는 방법도 하나 있을 테고 그것도 소의 변경이고 A라는 청구를 제기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A 플러스 B 청구로 바꾸는 것도 역시 소의 변경이겠죠. 1대1 이렇게 대체를 시키는 걸 우리가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방금 A 청구를 A 플러스 B 청구를 이렇게 하나 더해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추가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고 이제 추가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추가적 변경 이거는 뭐예요? 이건 소의 병합입니다. 병합된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소의 변경은 다 교환적 변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 변경을 포함하는 이 병합은 10조에 따로 있어요. 10조에. 이제 10조에 가면 이제 10조에 병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병합 친구가 한 명 같이 사는데 그게 이송이에요. 이송. 그러니까 이송은 이제 이송을 통한 병합이고요. 병합은 이제 순수한 병합입니다. 그럼 이제 둘의 차이는 뭐냐면
병합은 법원이 한 놈 등장해요. 이송을 통한 병합, 이송은 법원이 두 놈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청구는 두 개겠죠. 그죠? 청구는 두 개인데, 만약에 A 청구가 1법원에 제기가 되어 있고 B 청구가 2법원에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유사한 사건이야. 한 번에 가도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1법원이 이 A 청구를 2법원한테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송결정 보내버려요. 이게 보내버리면 이송결정해버리면 뭐가 안 돼요? 전송반송이 안 됩니다. 전송반송이. 전송은 뭐냐? 구를 전자를 써가지고 딴 데로 또 보내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반송은 뭐야? 2법원이 다시 1법원으로 반사.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됩니다. 받으면 무조건 재판해야 됩니다.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2법원은 A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었던 B 청구와 합쳐지죠. 그래갖고 A 플러스 B 청구라는 병합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송을 통한 병합이고, 그냥 순수 병합은 뭐야? 법원이 한 개야, 한 개. 1법원에다가 A 청구하고 B 청구를 동시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냥 병합입니다. 병합. 근데 이제 우리 행정소송은 이제 민사소송과 달리 뭐 피고가 두 명이 되기도 하고 소송 절차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막 이런 병합을 인정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의 그 병합이에요. 이 관련 청구소송을 보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보시게 되면 1항에 1호와 2호가 있어요. 1호에는 뭐가 등장하냐? 관련 청구소송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원상회복 청구가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청구,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요게 이제 관련 청구들입니다. 관련 청구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호에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말?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죠. 네, 내가 과징금 부가처분을 받았으면 내가 부가처분에 취소 제기하겠죠. 근데 내가 돈을 이미 냈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겠죠. 이거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승용차에 대한 압류 처분이 나왔으면 압류 처분에 취소 제기하겠죠. 근데 승용차 얘가 압류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제 돌려달라고 원상회복 청구성 제기하겠죠. 네, 결국 한 사건입니다. 그런 걸 이제 관련 청구라고 얘기하는 관련 청구.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2호에 있는 거는 주된 청구하고 관련 청구가, 즉 본체가 되는 주된 청구하고 관련 청구가 둘 다 처분에 대한 취소이에요. 둘 다 처분에 대한 취소입니다. 이건 이제 3개 정도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예, 원칙적으로 3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표리관계, 단계 처분, 그 다음에 처분 재결 이겁니다. 아까 경원자 같은 경우 어때요? 경원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방어성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 표리관계. 그 병합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병합에서. 그죠?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처분 재결. 만약에 나한테 1,000만 원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내가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했더니 뭐래? 2,000만 원 과세 처분을 늘려버리더라 이거야. 그럼 이래버리면은 그 추가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취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원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예, 결국 이게 하나 아니면 그럴 때 처분 취소하고 재결 취소 병합해지게 됩니다. 병합. 그 다음 단계 처분. 이거 뭘 말하나요? 철거 명령을 했는데 철거 명령을 이제 따르지 않아서 행정대 입법 계고, 확정, 실행, 비용, 가정. 계고에 대한 취소하고 실행에 대한 취소 이런 거 병합에 들어가요. 병합. 결국 같은 사건이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관련 청구성의 병합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병합이라는 것은 종류가 3종이 있는데 3종 선물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단순 병합이 있고요. 그 다음 선택 병합이 있고, 그 다음 예비 병합이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단순 병합은 A 청구하고 B 청구하고 둘 다 심리해달라고 하는, 둘 다 심리해달라. 그 다음에 선택 병합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걸로 하나 해주셔. 이렇게 하는 게 선택 병합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병합은 이건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가 있으니까 1차 청구, 2차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적 청구를 먼저 해주시고요. 고노마가 그냥 인용이 되면은 뭐가 해제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고, 요노마가 인용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 가서 예비 청구도 재판해 주세요. 여기 이제 예비 병합입니다. 예비 병합. 그래갖고 A 청구하고 B 청구와 함께 양립을 할 수가 있으면 단순 병합이나 선택 병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양립이 될 수가 없을 때는 예비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또 병합이 되는 얘기다. 그 다음 문제. 관할행정청이 할당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범을 부과하였고 농기계 공장업자가 이미 납부를 하였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통해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단순한 문제인데요.
우선 이제 돈 돌려받기에 대한 문제 이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제 과원합법 금원 반환 청구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관합법 금원 환급 청구 사건이 있고, 둘의 차이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처분이 위법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처분이 적법입니다. 그럼 이제 전자 상황이니까 전자만 보시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황이 유형이 3개 유형이 있습니다. 1형, 2형, 3형 있어요. 1형은 뭐냐면 그 부가처분이 위법인데 취소 사유고 불가증력이 X입니다. 2형은 취소 사유고 불가증력이 동그라미입니다. 3형은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 사유는 불가증력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개 유형은 각각 전부 다 무엇을 논하게 되냐면 1, 2, 3단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1단계는 부당이득입니다. 2단계는 항고소송입니다. 3단계는 국가배상입니다. 이제 그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1령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취소사입니다. 그럼 부가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고, 그럼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럼 부가처분의 효력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구성요건으로 삼아 판단을 내리면, 부당이득의 성립이 안 돼서 기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단계, 항고소송 내려갑니다. 그럼 취소하니까 취소를 제기합니다.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무엇을 제거하게 돼요? 효력을 제거하게 되죠. 효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취소를 통해 구성요건적 효력이 제거되면 무효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개를 병합하는 겁니다. 이때 두 개를 병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하고 그 취소를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어야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 형성력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 효력을 소멸시키고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떠냐?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병합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법원의 판결을 선고할 때 아무리 취소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가 아직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여전히 부가처분 효력은 있는 거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합되어 있는 건 무조건 기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 무조건 기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 판례는 그런 거죠. 행정소송법 10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굳이 포함을 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무슨 말이냐? 병합해서 제기를 했을 때는 그냥 법원이 취소한다라고 선고하면 충분한 것이지 확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형성력의 발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바로 인용을 시켜줄 수 있다. 취소함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명령 판결도 내려버릴 수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 그 병합입니다. 지금 이 문제 어떠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 하자가 발생한 거고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럼 이제 취소 사유인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유형도 포함되죠. 이유형. 취소 사유에 불가증력 동그라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무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다시 1단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됩니다. 취소 제기하면 불가증력 발생했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취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예, 금액이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뭐 병합 필요 없습니다. 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겨야만, 취소를 시켜야만 국가배상이 가능한 거 아니죠? 예? 국가배상 어때요? 그 처분 손도 안 대고도 국가배상 해줄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는 병합이 아닙니다. 이 이유에서. 그 다음, 군수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문화시설용지 부담금을 부과했고 그 후에 헌재가 그 근거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되돌려 받고자 한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소송 수단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물어봐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날짜가 있었어요. 원래 원문에는. 예,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위헌 결정이 나온 시점 자체까지 이미 1년이 지나가 있었고요. 이때까지 부가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기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취소도 제기가 없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대법원 입장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법원 입장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부가처분입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부가처분이면은 이 법률유보 위반으로 위법은 맞고요. 위법인데 중대한 위법은 맞죠. 내용이 하자니까. 그런데 명백한 위법이 아닙니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건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예, 그러니까 취소사유인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이죠.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으로 가야 되는. 대법원 입장에 따르게 되면 몇 유형? 2유형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게 만약 1유형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유형 상황에 해당한다면 병합 문제가 발생할 테고요. 예, 2유형 상황이라면 병합 문제 없고 그냥 국가배상만 온전히 국가배상만 제기하게 된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날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이제 어쨌든 취소하죠. 취소하니까 예, 그러면 1, 2유형으로 이제 풀 수 있겠죠. 만약 날짜가 안 좋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장은 아무런 권한 없이 예, 시청 민원실 주차장 부지 및 그에 대해 붙어있는 유휴 토지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동 부가유치 하자가 있음이 발견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변상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예,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민원실 주차장 부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휴 토지는 이제 뭐 사용 목적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예, 쳐놀고 있는 토지다라는 뜻이죠. 유휴 토지. 예, 그러면 얘는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 그러나 예, 우리 이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 말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예, 그 이제 적법하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거나 예, 또는 이제 대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 변상금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예, 이게 행정재산 쪽이든 아니면 일반 재산 쪽이든지 간에 양쪽 다 그 변상금 부과는 다 처분입니다. 다 처분입니다. 일반 재산은 사법 관계니까 저거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 사용료에 얼마를 내는 거냐면 100분의 120을 내는 거예요. 100분의 120을 내는 건데 100분의 120의 그 20부분이 공법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효과 발생하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처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분인데 지금 이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제 돌려받으려고 하죠. 안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이게 이제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적인 발생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1, 2, 3유형에서 병합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만 제기하는 거 1유형에다가 이 3유형 생각만 더해보면 이제 거기까지 해서 3종 세트를 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무효 사유는 뭐냐면 제일 먼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하면 무효 사유는 뭐가 없어? 구성요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 부분도 무효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용 판결 나옵니다. 바로 돌려받을 수 있죠. 항고송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뭐라고 했었냐? 종전 판례는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니까 간접적 구제수단으로서 무엇을 예, 처분의 효력 유무, 효력 존부만 확인하는 즉 권리 존부만 확인하는 이 무효항소송은 예, 보충성 원칙상 받아줄 수 없다. 각하시켰었습니다. 각하시켰었는데 최근 판례는 뭐라고 하냐? 각하시키지 말고 분한 가라. 이렇게 하는 분한 가라. 왜? 예, 항고송의 무효항소송은 이제 더 이상 예, 무효항소송이 확인소송이 아니다. 효력 존부만 확인하는 확인소송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는 이행소송이다. 무효항인 판결이 나오면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무효항인 소송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게 되면 이제 여기는 병합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1유형에만 병합이 붙어 있는 겁니다. 1유형에만.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취송을 병합하는 거고요. 2유형 쪽엔 국가배상 청구만 들어가는 거고요. 3유형은 병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든 또는 무효항인 소송을 제기하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합은 1유형에만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주주를 판매했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가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서 예, 변형된 과징금이죠. 이를 납부한 경우에 그것이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이거나 예, 처분의 이유 제시 없이 부과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설명하죠. 이게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얘가. 14년도가 두 번째 문제죠. 13년도가 세 번째 문제죠. 16년도가 네 번째 문제죠. 15년도가 다섯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10년도가 여섯 번째 문제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10년도, 13, 14, 15, 16, 연타로 과온합법 근무반환 청구를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중간에 뭐도 있죠?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지금 벌써 4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네. 그리고 뭐냐면 사시에서는 두 번이나 15, 16년도 문제가 똑같아. 15년 문제를 풀어가면 16년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고 16년 떨어지면 바보. 그죠? 바보가 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 과징금 돌려받는데 권한 없는 행정청이라고 했잖아요. 조치하자입니다. 무효사유입니다. 이게 몇 년? 3유형이에요. 3유형. 두 번째 이유 제시가 없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절차하자입니다. 취소사유. 이거는 1유형, 2유형이죠. 1유형, 2유형. 그러니까 뭐 이 안에는 1유형, 2유형, 3유형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를 착오로 지역가입자로 파악을 해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했고 이를 전액 납부를 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단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되 재소기한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똑같은 문제고요. 과언납부 금원반 청구인데 뭐야? 취소 사유는 재소기한을 준수했으니까 1명 병합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 부분은 뭐 3명 이렇게 뭐 컨트롤하면은 되는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 속도라면 이거 뭐 시간 안에 끝나버리겠네. 그냥 다른 거 하시고 변호사 시험 토막 사례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관할행정청이 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따른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한 당초 사유입니다. 당초 사유고 취소의 계속 중에 소송 도중에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및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상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른 사유입니다. 다른 사유. 소송 도중에 주장한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겠는가? 추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추가 이거죠. A 사유를 B 사유로 바꾸면 교환적 변경. 그게 변경이고 A 사유를 A 플러스 B 사유로 바꾸면 추가적 변경. 그게 추가입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지금 이제 추가인데 이 다른 사유하고 이제 실체상 한계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다. 전혀 다른 얘기죠? 먼저 이제 뭐를 봐야 돼요? 시간상 한계부터 봐야 되겠죠. 시간상 한계부터 보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처분 사유만 추가나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초에 없어가지고 뭐 제시할 수 없었던 사유를 나중에 제시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 특별히 어떤 사정 변경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유를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한계 문제는 전혀 없고 실제상 한계의 문제로서 기사동만 보시면 되는데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처분 사유 추가는 안 된다. 처분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의 사유 이게 당초 사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이건 이제 수인 하명 처분이고요. 수인 하명이고 위에 있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했죠.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허가고 밑에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수인 하명 처분이고 취소로 다투던 중에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라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소송상 허용되는가? 이런 식의 처분 사유의 추가 주장에 소송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건 역시 추가네요. 추가. 앞에서 이제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거하고 뒤에서 이제 뇌물을 증례한 거하고 증례 사실하고는 뭐 전혀 기사동 인정 안 됩니다. 또 시간상 한계도 봐야 되죠. 시간상 한계 보시게 되면 뇌물 공여 시점이 이 지금 제한 처분이 나온 시점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제한 처분 나오고 풀어달라고 뇌물을 공유한 게 아니고 계약을 맺어달라고 뇌물을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공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불이행하고 제한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한계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상 한계에서 위반이 발생해서 인정될 수 없다. 고등학교 교장의 업무 추진 및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에 대한 소속 교사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을 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사유에 피소가 다투던 중에 경영상 비밀이 포함된다는 사유를 추가. 요번에 또 추가네. 추가.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상 한계 위반의 문제는 없고, 시간상 한계 위반의 문제는 없고, 실제상 한계로 기사동 인정 안 되니까 처분 사유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다 똑같죠 지금 상황이. 별게 없습니다. 이건 일반론만 예쁘게 잘 쓰면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일반론 조립시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N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의 아파트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 이번에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아파트 특별분양 결정은 이거는 준법률 행정행위로서 확인입니다. 준법률 행정행위로서 확인입니다. 처분 이전 거부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라는 사유를 이게 당초 사유입니다.
단초 사유, 적극 마이너스죠. 적극적 요건이 마이너스 상태다. 이런 얘기고. 소송의 계속 중에 무허가 주택이다라는 사유를 변경한다면, 요거는 이제 변경입니다. 1대1 변경이고, 요건 이제 소극적 요건 플러스입니다. 소극적 요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거부 사유를 이렇게 변경한다면, 법원의 이를 근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위법이고, 다른 사유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적법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분 사유의 변경을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처분의 위적법을 판단할 거니까 적법이 되고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처분 사유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무주택 세대주하고 무허가 주택주하고는 전혀 딴 얘기다. 전혀 딴 얘기죠. 역시 안 된다. 관할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특허입니다. 특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하면 다 특허고, 승인 신청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도시 미관 등 지역균형 개발의 저해라는 사유에 취소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유를 추가를 하려고 한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도시 미관의 문제고요. 밑에 거는 이제 이건 도시 계획의 문제입니다. 도시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 역시 기사동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시간 상한계 위반의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은 법행이네. 반가.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미성년자 A에게 주를 제공했다라는 사유를 1심 재판 도중에 미성년자 B에게도 주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바꾸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구청장의 주장은 타당한가? 즉 법원의 이에 따라서 기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지금 1심 재판 도중이니까 소송 도중입니다. 처분 사유의 변경 문제고, 처분 사유 변경 문제고, 이거는 기사동의 인정 역시 안 됩니다. 왜? A하고 B하고 전혀 딴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법구사기입니다. 법구사기.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법구사기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놈아도 저놈아도 미성년자입니다.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면 기사동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라고? 기사동은 법률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로서 두 놈이 똑같은 놈이냐 이거거든. 두 놈이 똑같은 놈이냐? A하고 B는 그 유전자 조직이 다릅니다. 따라서 얘들은 기사동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분 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